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사를 담당하는 IM문구쌤 화한규입니다. 오늘 고대의 종교와 사상 및 문화를 살펴보면은 큰 단어는 끝났어요. 그래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겸 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니다. 한국사는 IM문구쌤. 일단 구석기랑 신석기 시대에는 가장 큰 목표가 풍요롭고 배부르게 먹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산과 풍요, 사냥의 성공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찾아보면 됩니다. 또 신석기 시대는요, 농경을 시작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니까 내가 짓는 농사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신앙의 형태인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역사는 별거 없다, 그 시대나 현세 시대나 모습만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도 맛집을 친구들이랑 가서 오 맛있어 그러면 인증샷 남기고 벽에다가 끄적끄적 겁나 맛있었어요 라고 적으시죠? 신석기 시대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아, 오늘은 사슴고기가 먹고 싶은데 사슴사냥 이러면서 바위에다가 그림을 새겨 놓는 겁니다. 그걸 암각화라고 하고요. 울주 방구대 고령 장길이 암각화가 있습니다. 이어서 청동기 시대를 가게 되니까 농경 생활에서 조금 더 풍요로워지니까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계급과 전쟁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권위와 파워를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는 천신신앙이 생긴 겁니다. 대표적인 게 고조선의 단군신화에서 나오는 환웅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회 형태, 정치 형태도 재정일치고요. 그런 리더가 이끄는 백성들은 우리는 그 하늘에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는 선민사상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늘의 제사를 지내서 농사를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제천 행사도 있었습니다. 부여에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동해는 무천, 사마는 계절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구체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나오게 된 게 천손의식입니다. 부족사회에서 연맹왕국으로 나갈 때 지도자가 가장 강한 부족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선 나는 하늘의 자손이니까 너가 말 잘 들어야 돼, 너가 나를 섬겨야 돼 하면서 합리화를 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여, 고구려, 신라의 시조, 설화를 보면은 그 시조들이 다 공통적으로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설화를 난생 설화라고 해요. 고대 국가의 우리 삼국에서는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게 중국과의 관계죠. 원래 연호는 중국의 황제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내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은 영원히 즐거울지니라 하는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이 독자적 천하관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광개토비 이런 데에서도 말이죠. 가장 강한 부족의 리더가 자신의 통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왔던 게 천손의식인데 그러면 그 이외의 다른 부족들에게도 섬기는 신이 없었을까요? 네가 가장 강하다고? 네가 약해질 때 내가 너를 쓰러뜨리면 되겠네? 이런 위험이 존재했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게 필요해. 왜냐하면 백성들은 다 자기가 믿고 싶은 신앙을 다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면서 백성들과 귀족들의 사상을 하나로 묶어줄 큰 고등 종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예요. 백제는 고이 왕 때, 고구려는 소스림 왕 때, 신라는 버풍 왕 때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불교를 공식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의 특징은요, 원래 인도에서 나온 불교는 신이 없어요. 내가 해탈을 하고 인간의 고통을 벗어나면 나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국을 거쳐서 동북아시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니까 호국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불교가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역할로 되었으며 또 귀족들의 권한도 강화를 시켜줬습니다. 삼국이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불교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이 요구되는 거죠. 군주들이 불교를 수용을 했잖아요. 대대적으로 큰 사찰을 짓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신라의 황룡사죠. 지금은 황룡사지 9층 목탑 자리만 있어요. 고려 후기에 몽골이 쳐들어와서 황룡사를 불태워버렸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그 자리가 큽니다. 정말 소형 빌라 단지 아파트 자리보다 훨씬 커요.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가보세요. 또 원광법사에 세속오계가 있습니다. 불교는 살인을 하고 살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살생을 부득이하게 해야 할 때는 택하라. 그걸 살생유택이라고 하죠. 장수왕이 남진 정책으로 백제 한성을 점령하기 그 전에 도침이라는 승려를 보내서 계로왕의 눈을 가립니다. 이 승려가 스파이 짓을 하다니, 이게 다 호국불교적인 성격인 거죠. 근데 왕한테만 좋은 일이었을까요? 나중에는 귀족들에게도 굉장히 좋게 반영됩니다. 이 불교에는 업설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귀족으로 살고 있는 거는 내가 전생에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고, 네가 노비로 전락한 것은 네가 전생에 정말 나쁜 놈이었기 때문이야. 네가 나를 현생에서 잘 섬기면 너는 다음 생에 귀족 또는 왕 태어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편리한 도구였겠습니까? 나중에는 이 귀족들도 불교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거죠. 고려시대 때 국가 공식 종교로 불교가 공인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불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도교랑 유학, 역사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한 종교가 국가를 뒷배로 삼는다? 그러면 그 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도교를 잠깐 살펴보자면, 도교는 무의자연, 그냥 있는 그대로 냅둬라, 인위적인 거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철학이자 종교인데요. 이게 신선사상, 그리고 산과 하천을 숭배하는 그 사상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에서는 교과서 사진이나 인터넷을 참고하시면 금동대향로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진흙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대에 와서 농부가 땅을 깡깡 팔려고 하는데 뭐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파보니까 이 금동대향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모양을 보면은 불꽃 모양으로 된 산에, 동물에, 신선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때의 기술력을 우리가 따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고구려에는 교과서 사진 보시면 남자든 여자든 긴 소매 입고 이러면서 춤을 추는 형상의 어떤 벽화가 있는데요. 그 벽화가 발견된 무덤이 바로 무용총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신도라고 해서 동서남북 여기를 수호하는 성스러운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게 그려진 사신도 벽화가 있었고요.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쌓았고 또 왕과 귀족들을 견제했을 때 고구려는 불교가 왕권과 굉장히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 왕과 귀족들의 권한을 꺾으려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연개소문이 왕과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나라한테 싸우기 전에 너네 도교 도사 좀 데려와봐. 우리가 고구려가 좀 필요해 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도관을 세워서 천지신명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적인 일처리는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유학입니다. 원래 유학, 즉 유교는요, 부모에 대한 효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거를 왕과 신하 백성들의 관계로 확대를 시킨 거죠. 그러면 부모한테 효도를 하듯이 왕에게도 충성을 다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경이란 유교에서 5가지 경전이 있거든요. 시경, 서경, 역경, 이외에도 2가지 경전이 더 있는데, 그래서 백제에는요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오경 박사가 있었다고 하고, 고구려에서는 소스림 왕 때 중앙에다가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인 태학을 세워서 유학을 가르치고 인재들을 키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장수왕 때에는 고구려의 지방에다가 경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한 학과 무술들을 청년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신라에는 어떤 돌이 발견됐는데 우리 청년 둘이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유학을 공부를 해서 나라의 보탬이 되자, 이 약속을 우리가 한다 하면서 임신서기서, 임신년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돌이다 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절친이랑 같이 자, 우리는 수능을 만점을 받고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는 인증샷을 남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보면 역사 정말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음에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는 좋은 것을 분별해서 선택하고 후회될 일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또 발전하기 위해서잖아요. 이때 시대의 역사책을 대대적으로 편다는 거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 화려할 때 사진을 빡 하고 남기는 것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도 나라가 잘 나갈 때의 역사책을 남기는 거죠. 고구려는 처음에 6기라고 해서 역사책을 100권씩이나 뽑아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영양왕 때 이문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신집이라고 해서 5권으로 간출입니다. 그래도 많아요. 근데 대단하죠? 그 100권을 다 요약을 했다니? 그 다음에 백제는 근초고왕 때 고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를 편찬했고요. 신라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라고 해서 역사책을 편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 국가의 문물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통일신라와 발해의 문화, 사상, 종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통일신라 시대에 불교는요, 그 불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한 이해가 폭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또한 왕과 귀족들만 불교를 가지고 전유물로 삼았었다면 불교 이제 백성들한테 퍼지는 대중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원효와 의상이라고 하는 승려였죠. 원효와 의상이 불교를 좀 더 심도 깊게 공부하기 위해서 당나라로 유학길을 떠났다. 그 밤이 늦어서 동굴에서 둘이 잠을 자는데 원효가 목이 말라서 깨서 더듬더듬하고 보니까 뭔가 바가지가 있어서 그 안에 담긴 찰랑찰랑한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너무 시원해서 잘 잤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해골 바가지에 들어있었던 썩은 물이었더라. 웽 하고 다 토했는데 원효가 그때 깨달았다. 아, 모든 진리는,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구나. 난 굳이 당나라 유학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의상과 헤어지고 와서 백성들이 이해하기 쉬운 불교를 전파했고, 의상은 당나라로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효가 얘기했던 일심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쟁사상. 불교가 교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현재 불교도 조계종, 법상종, 화엄종 이렇게 종파가 나뉘어져 있는데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근데 원효가 봤을 때 의미가 없는 거죠. 다 똑같다. 뭐더러 싸우냐.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모든 것은 돌고 돌아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 우리가 불교 같은 진리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는 글자를 알고 돈이 있는 왕과 귀족들한테나 들어오는 종교였는데 글자를 모르는 무지랭이 백성들도 충분히 해탈하고 극락왕생할 수 있다. 나를 따라해보라. 남아미타 요것만 외워도 너 서방정토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미타 신앙이에요. 그리고 원효가 지었던 대표적인 책들 2가지만 소개할게요. 하나는 신문 화쟁론입니다. 여기 보시면 화쟁이라고 나오죠. 또 대승기신론소. 대승기신론에 원효가 주석을 붙인 거예요. 이 원효는 불교의 대중화에 큰 공헌을 한 승려였습니다. 의상은 화엄 사상을 총정리를 해서 신라의 화엄종을 개창합니다. 의상은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뒤에 화엄 사상을 딱 집대성을 하고요. 신라의 화엄종을 개창합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에게 빌고 빌어서 현세 굴복하고 너네가 지금 전쟁과 질병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관세음 보살에게 간절히 빌어라 하는 관음신앙을 강조를 하죠. 그리고 그가 지은 게 부석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또 의상이 저술한 책이 화엄 일승 법계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화엄 이렇게 나오죠.
이 이외에도 승려들이 있는데요. 원측이라고 하는 승려는 당나라에 가서 법상종을 개창을 하고 되게 널리 퍼뜨렸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승려 중에 한 명이 그때 시대에 걸어서 세계로를 한 승려가 있습니다. 해초라고 하는 승려가 왕호 천축국전, 내가 5개의 천축국을 왔다가 한 기행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천축국은 지금의 중앙아시아, 뭐 카자흐스탄, 무슨 스탄 이 나라랑 인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이 발견이 되니까 중앙아시아랑 인도 그때 당시 생활상이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로는 요 해초나 원효 의상 셋 중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좀 어렵게 나오면 저 원축도 나오는 편입니다. 불교의 종파 중에 교중이 있었는데 경전과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글자를 알아야겠죠, 사람이. 그래서 점점 왕권과 밀착하다 보니까 불교 본연으로서의 자신을 수양하고 해탈하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을 부리죠. 뇌물을 받고 여자를 탐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면서 신라 후기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발전을 한 게, 야, 어렵게 경전 외워봤자 뭔 의미냐. 너 자신을 수양하면서 참선을 통해 하고 깨달으면 진리 끝. 간단한 거야, 진리는. 그걸 이야기하는 선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신라 말에 호족들이 성장하잖아요. 이 교종보다는 선종이 훨씬 더 깔끔해서 좋아하면서 이 둘이 결합을 하게 되고요. 신라 각 지방에 구산선문이라고 그래서 9개의 지역에 큰 절들이 세워집니다. 풍수지리는요, 산과 들, 골짜기, 강의 모양새가 사람들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 철학 사상인데요. 원래 삼국시대에 들어왔다가 신라 말에 도선이라고 하는 승려에 의해서 굉장히 체계화가 됐습니다. 이 풍수지리가 호족들에게 들어가니까, 야, 이 풍수지리 괜찮은데? 신라 금성의 우는 다 했어. 수도로서 역할 다 했다니까 이제 호족인 내가 있는 이곳이 더 뜰 거야 라고 하면서 결합을 하게 되니까 수도를 중심으로 했었던 그 인식에서 탈피하고 지방 문화가 성장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 풍수지리와 선종이 결합해서 나오게 된 게 고려를 건국하는 사상적 바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학도 같이 볼게요. 초반의 통일신라 전기에는 왕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게 신문왕 때의 국학입니다. 귀족들을 김음돌에 난 이후로 엄청 숙청했잖아요. 그럼 일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유능하고 왕의 수족처럼 딱딱 움직일 수 있는 육두품들이 이때 빛을 발합니다. 행정실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샤라락 처리를 하고 또 왕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언자로서 역할을 하고요. 대표적인 유학자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강수는요, 당나라에게 보내는 외교 문서를 기가 막히게 작성했다고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원효의 아들이 설총입니다. 이 설총은 이두라고 하는 것을 발명을 해서 우리말이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왕에게 올리는 간언을 담은 이야기를 화왕계라고 하여 지었습니다. 꽃 중에 왕은 모란인데 장미꽃을 등용할 것인가 할미꽃을 등용할 것인가 왕이여 너 잘 생각해보라 하는 이야기를 바쳤었죠. 이 최치원은 12살의 나이에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당나라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합격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외국인 신하로서 당나라에 열심히 일하는데 이때 황소라고 하는 사람이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당나라가 망해요. 그때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을 씁니다. 얼마나 잘 썼으면 황소가 이거 보고 버버버버버 떨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육두품이니까 신라로 돌아와서 군주에게 간언을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넌 육두품이잖아. 그래서 결국 다 미련 없다, 다 부질없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갑니다. 김대문은 사실 진골 출신인데요. 신라에서 유명했던 화랑과 승려들의 이야기를 묶어서 편찬했습니다. 이 화랑세기와 고승전의 특징은요,
신라가 주체적이고 굉장히 자주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시간이 흘러 통일신라 후기로 들어오면 원성왕 때에 이 책을 읽고 시험을 해서 세계의 품으로 관리를 등용하겠다는 독서 상품과를 실시를 하는데, 여러분도 시험 치는 거 싫어하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진골귀족들이 엄청 반대를 해갖고 결국 실패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발해를 한번 살펴볼게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 불교의 특징도 고구려적인 성향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발해 불교 유물이 바로 두 개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이불, 병, 좌, 상이죠. 왕실과 귀족들을 위하는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발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학을 보면 발해가 당나라에서 삼성육부를 도입을 했는데 그 명칭과 운영은 유교적인 명칭을 쓰고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고 나왔었죠. 육부의 명칭이 충인의 지예신 이걸로 썼고요. 또 인재들을 양성하는 학교로 주자감을 세웠습니다. 유교 서적을 관리하는 문적원을 왕실에서 관리를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고대 문화 파트까지 해서 큰 범위가 끝났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느라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영상 활용 잘 하시고 평소에 저의 수업을 듣고 교과서의 필기를 잘 하면서 복습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전기 정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사는 IM문구쌤.